참고로 오늘 닥터 차정숙 과연 독립한 걸까? 라는 제목으로 이제 방송을 갑자기 하게 됐는데, 제가 닥터 차정숙을 재밌게 본방사수하면서 봤고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한 건 아니고요. 우선 재밌게 봐서 되게 좋은 드라마다. 재밌는 드라마다. 개연성이 좀 너무 없이 다 막 꼬이고 꼬이게 만든 느낌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재밌으면 되니까. 개인적으로는 유머러스하게 마무리하는 거를 항상 좋아하는데, 굉장히 심각한 내용도 유머로 마무리하는 게 너무 좋았고요. 오늘은 이제 좋은 얘기보다는 조금은 생각해 볼 거리를 제공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로 보시는 분들은 유튜브로 넘어오시면 슬라이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초모님, 리자민님, 김정현님, nat미님 또 오셨네요. 네. 우선은 처음에 차정숙이 이제 뭐 스토리를 다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제 육아빠 채널에는 아무래도 엄마분들이 많이 보실 텐데, 이 드라마를 보면서 공감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뭐 아빠지만 그래도 엄마분들을 많이 상대하는 육아빠로서, 또 정신과 의사로서 차정숙 마음이 어떤지 너무 공감이 됐고요. 딱 이 사진 보시면 가족들이 다 즐겁게 하하호호 재밌게 편하게 지내는데 나만 동떨어진 느낌, 이 시각적으로 잘 표현을 한 것 같고, 나는 누굴 위해서 20년을 이러고 살았는가, 이런 고민을 하죠.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시점이 다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저의 직접 경험은 아이를 키운 지 11년, 12년 됐지만, 간접 경험, 내담자분들을 통해서 뭐 15년, 20년 그 이상도 많이 보기 때문에 이게 어떤 마음인지 충분히 헤아리게 되고요. 차정숙은 원래는 이제 의대 나오고 인턴하고 레지던트도 하다가 아이를 키우면서 레지던트를 그만두고 전업주부의 삶을 20년 살게 된 설정으로 나오고요. 그렇게 가족을 위해서 20년 동안 헌신한 거죠. 아이들 잘 키우고, 첫째는 또 의대 가고 의사가 돼서 레지던트 들어갈 시점, 둘째는 고3, 그리고 남편은 대학병원 교수, 그리고 집도 굉장히 으리으리하고, 근데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살면서 엄청나게 많은 역할을 주부로서 하고 있죠. 시어머니도 굉장히 까다로운 분인데, 아침마다 뭐 착즙 주스 갈아주는 거를 아주 비율을 딱 구미에 맞게 맞춰서 갈아주고, 그런 삶을 오랫동안 산 거고, 아이들이 엄마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너무 그게 당연하고, 엄마는 항상 필요를 채워줘야 되고, 조금만 못 미치면은 막 비난하고, 이런 분위기에서 차정숙이 굉장히 현타가 소위 오는 그런 설정이 초반에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고민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특히나 저는 이제 이런 분들을 원래부터 관심을 많이 가졌고, 이런 분들을 위한 활동을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책도 많이 내고, 아이를 키우고 가족을 위하고 그런 헌신을 하는 게 물론 모성애라는 이름으로 바람직하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길게 보면은 엄마도 사람이고 사람은 생각보다 별로라서 결국은 마음이 지쳐서 병이 나기도 하고, 마음의 병이 나기도 하고, 또 몸이 무리해서 탈이 나서 또 병이 나기도 합니다. 차정숙도 간부전이
생기고 또 그래서 간 이식까지 하게 되면서 정말 생사를 오고 가는 경험을 하면서 또 그때 간을 이식을 해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남편이 간 이식을 거부하고 시어머니도 남편한테 간 이식하지 않게 반대하고 하지만 남편이 그래도 또 마음을 돌이켜서 하려고 했는데 또 시어머니가 말려서 결국엔 안 하고 다행히도 다른 공여자가 나타나서 간 이식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어떤 회의가 든 거죠. 가족에 대한 배신감.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해서 내가 이것저것 못했던 거를 막 하고 쇼핑도 하고 나를 위한 소비도 하고 하는데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고민해 보니까 예전에 그만둔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 그래서 뒤늦게 레지던트를 시작하는 게 이 드라마의 설정이죠. 뭐 어떻게 보면 20년 후에 새 일을 레지던트라는 힘든 걸 시작하는 게 과한 설정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런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꼭 뭐 의사가 아니어도 다양한 직종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중단된 커리어를 어느 정도 아이를 키우고 나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하시고 당연히 바람직하고 저는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응원드리고 그러는데 이 드라마에서 보여지는 거는 그게 쉽지만은 않다. 당연히 이 일을 다시 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내가 기존에 하던 역할, 가족을 위한 역할들이 있고 그 빈자리가 이제 생기는 게 보이고 가족들의 컴플레인이 들리고 그래서 막 흔들리고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고민하다가 많은 분들이 그래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뭐 이번 생은 글렀다. 다음 생을 노리자. 이런 식으로 다시 포기하고 이런 게 굉장히 일상에서 많죠. 아마 지금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근데 결코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게 또 반복되는 거라서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유지하고 싶은 본능이 있고 그 욕구는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아요. 뭐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그거에 만족하고 가족을 위하고 헌신하는 게 내 정체성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오직 나만을 위한 본연의 정체성과는 조금 다르게 사회적으로 오랫동안 형성된 나한테 기대하는 그런 분위기 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나의 윗세대 부모로부터 또 내려온 그게 마땅히 엄마가 할 도리다라고 계속 요즘 말로 가스라이팅 되는 게 있어서 더 강화되는 그런 게 계속 악순환 되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김양희 TV님이 맞아요 이제 하셨는데 인스타로 보시는 분들은 유튜브 보시면은 슬라이드도 볼 수 있습니다. 채팅도 할 수 있고 저는 유튜브 채팅을 주로 보게 됩니다. 남편은 이제 굉장히 잘 나가는 대학병원 교수,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밖에 사람들한테 굉장히 친절하고 드라마라서 과한 설정처럼 보이지만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밖에서는 굉장히 친절하고 존경받지만 사람이 역시 생각보다 별로기 때문에 밖에서 그렇게 참고 인내하고 좋은 모습 보이는 동안에 쌓았던 거를 집에서 푸는 경우가 많고 그 대상이 또 역시 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약자 같은 위치를 차지하는 모든 가족 구성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역할을 했던 존재한테 그게 자꾸 가요. 굉장히 착취적인 남편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전통적으로 이게 많은 엄마분들이 결국 한이 쌓이고 평생 견디고 견디면서 나중에 우울증이 되는 전형적인 남편상이죠. 소위 폭군. 집에서는 가부장적이고 밖에서는 또 대외적으로는 굉장히 이미지가 좋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이 사람이 나빴다 이런 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주인공은 차정숙이에요. 엄마로서 차정숙이 한 사람으로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
그게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렇게 착취적인 나르시시스트 같은 남편을 만나서 힘들지만 억울하지만 참고, 또 그 위에 시어머니도 역시 비슷하죠. 착취적이고 대외적인 이미지를 중요시하고 자기 자식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키우고 며느리까지도 자랑하고 싶고, 그래서 며느리가 의사인데 그렇게 똑똑한데 또 가족을 위해서 뭐 일을 한다, 주부로서도 굉장히 잘한다, 막 이렇게 막 어필을 하는 장면도 나오고, 이게 며느리를 사랑해서가 아니죠. 자기의 존재감을 소위 뿜뿜하려고 친구들한테 그런 식으로 이제 내세우기 위한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렇게 착취적인 남편, 또 그 위에 시어머니에게 평생 시달리는 며느리상이 차정숙이에요. 그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심리적인 어떤 성격 특성을 일컫는 전문 용어로는 의존적인 성격이라고 합니다. 물론 중요한 거는 의존성이라는 거는 사람의 본능이라서 너무너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다 키워보면은 그냥 본능적으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부모를 의지하고, 처음에는 그래서 거의 하나가 되다시피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 말을 듣고, 전적으로 이 세상의 전부, 우주죠. 부모가. 하지만 점점 자라면서 청소년 되고 성인 되면서 자기의 독립적인 인격이 점점 생기고 정체성이 생기고, 그 과정에서 갈등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사춘기라고 하는 거고, 서로 싸우고. 그게 나쁜 게 아니죠. 자기 주장을 하고, 또 부모는 지금까지 자식한테 봐왔던 모습과는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또 부모의 또 무의식적인 불안이 있어요. 자식이 독립해서 나를 떠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이 갈등을 힘겨루기처럼 막 하죠. 근데 이거를 잘 해야지 성인이 됐었을 때 자아 분할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님과 독립적인 인격으로, 정서적으로 독립된 하나의 주체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게 돼요. 근데 정말 전통적으로 한국의 문화일 수도 있고, 잘못된 엄마상일 수도 있고, 그 과정이 많이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자아 분화가 잘 안 된 상태로 뭉치 뭉치 어딨어? 뭉치도 출연하고 싶어? 민센데이가 잠깐 막간을용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열심히 듣고 있는데 남편이 옆에 와서는 드라마도 이제 분석하면서 보기로 했냐고 묻네요. 너무너무 남편분이 일리는 지적을 해주셨어요. 드라마는 드라마입니다. 드라마는 그냥 드라마일 뿐이고, 뭐 드라마 가지고 뭐 분석하고 뭐 그게 맞다, 현실 고증하고 막 이러는 거 전혀 아니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보지 않아요. 그냥 재밌게 봅니다. 근데 이걸 굳이 리뷰하는 이유는, 어차피 본 드라마, 재밌게 본 드라마, 많은 분들이 본 드라마, 여기서 엄마들이 겪는 심리적인 고충이 분명히 있고 관련해서 생각해 볼 여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의 테이프에서 드라마를 분석해서 보는 게 아니라 드라마 다 본 이후에 나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인 거예요. 인세님은 차정숙의 호구인 이후 피드 보고서 정주행했다고. 예. 그런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정한 감도 있지만 말 그대로 호구란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의존성은 본능이지만 자아 분화가 안 된 상태로 의존성이 너무 강하게, 강력하게 내 삶을 영향을 줄 때는 소위 호구처럼 돼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김우님이 분석해 가며 보는 것도 재밌어요. 최남남님은 선생님의 영상은 마치 제가 대학생으로 돌아와서 교수님 강의 듣는 것 같아서 참 좋아요. 감사합니다. 드라마 심리 분석 재밌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이런 피드백 받으면 기운이 나서 밤에 지금 뭉치가 지금 사실은 제가 놀아주는 시간이거든요. 고양이는 야행성이어서. 근데 이걸 하고 있는데 뭉치가 자고 있어서 다행이었는데 깨서 지금 제 옆에 와서 이러고 있습니다. 뭉치가 저를 의존하는 거죠. 근데 저도 의존성에 대한 강한 의존성을 비판하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저도 뭉치한테 많이 의지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람의 본능인데 그것 때문에 그게 너무 지나쳐서 내가 내 삶에 스스로 태클이 많이 걸리고 너무 속으로는 괴롭고 그게 쌓이다가 결국 터지는 그게 의존성이 강한 사람들의 함정이라는 거고 그게 바로 호구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난미님이 캐릭터 분석 너무 재밌고 제 삶에서 투사돼서 도움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네요. 시어머니도 착취적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이것도 역시 그 대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애성이라고 하죠. 한국말로는 자기애라는 게 오해하기 쉽게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이게 자기애 아니에요. 정말 무의식적으로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나는 부족해 인정받지 못한 느낌 때문에 외부에서 인정을 계속 갈구하는 행위를 하는 게 나르시시스트 자기애성이죠. 근데 시어머니도 그렇고 그 시어머니에게 자란 자식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차정숙의 남편도 그렇죠. 외부한테는 잘하고 자신의 지위를 끊임없이 올리려고 하고 결국에는 이제 병원장도 되고 하는데 하지만 정말 가족 안에서는 정말 진실된 관계를 맺지 못하죠. 착취적이기 때문에 공감도 잘 못하고 차정숙의 아픔을 진심으로 공감 못하고 아내가 병들고 죽기 전이어도 자기 걱정하고 또 엄마로부터 역시 자아 분화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엄마한테 물어보고 내 간을 아내한테 그러니까 아내한테 제공해 주는 거를 기증해 주는 거를 엄마한테 허락받는 거죠. 전혀 불필요한 과정이고 거기서 막 무릎 꿇고 엄마한테 빌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상하 관계가 뚜렷한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차정숙의 의존성을 남편은 이제 비난하거든요. 좀 자주적으로 해라 막 이런 얘기 옛날부터 많이 무시하면서 했는데 막상 또 차정숙이 자주적으로 레지던트 하려고 하니까 또 자기한테 손해가 되니까 뒷바라지 안 해주는 느낌이니까 또 비난하고 옛날로 돌아가라 이러면서 되게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이는데 실제로 착취적인 사람들이 그래요. 그리고 의존성이 강한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이제 역의존이라고 하거든요. 자기는 굉장히 독립적이다. 나는 이렇게 독립적으로 잘해.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삶을 보면은 자기도 사실은 의존적이에요. 위에 엄마한테 끔찍히 효도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모시고 사는 거고 굉장히 종속적이고 엄마의 뜻을 거스르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외도의 대상인 외도녀라고만 말하기에는 사연이 좀 복잡하지만 어쨌든 명세빈 씨가 이 역할을 아주 또 잘해서 저도 재밌게 봤는데 왜 이렇게 다시 차정숙으로 돌아가서 아까 대물림이란 얘기 잠깐 드렸는데 왜 이렇게 자꾸 갈등이 될까? 내가 엄마로서 오래 살고 거기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내 역할에 익숙해져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고 자꾸 자식들이 눈에 밟히고 내가 하고 싶은 삶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 삶으로 자꾸 관심이 다시 돌아가는 걸까? 그것만이 내가 제대로 사는 거고 나의 필요를 찾는 거는 뭔가 이기적인 거고 잘못하는 거고 찝찝하고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갈등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이게 물론 사회적으로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그런 잘못된 엄마에게 기대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분명히 있죠. 근데 저는 그거를 이미 충분히 뭐 이런저런 콘텐츠로 말을 했고 많은 분들이 그런 건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관점에서 개인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그게 바로 의존성이라는 겁니다. 김진희 콩순이 님이 의존적 매우 어려운 단어인 것 같아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알고 보니 의존하고 있는. 네, 이게 핵심이에요. 아주 잘 얘기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인이 어쩔 수 없는 의존성이라는 게 굉장히 많고 이제 상담을 하면서 내담자로 성격 같은 거를 분석해보고 했을 때 제일 많이 접하는 게 의존성이에요. 실제로 남녀 노소 불문하고. 근데 차정숙의 측면에서 보면은 왜 이 의존성이 차정숙한테는 있을까? 개인한테 자꾸 초점을 맞춰봤더니 궁금해요. 10회까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차정숙의 엄마는 사실은 굉장히 좋아 보였거든요. 굉장히 지지적이고 딸한테. 딸이 레지던트를 뒤늦게 한다고 했을 때도 그래 지지해주고 중간에 힘들어서 다시 그만두고 원래 삶으로 돌아가겠다고 해도 그래 이런 식으로 편들어주는 거 굉장히 부모로서 좋은 모습이죠. 근데 10회를 볼 때 굉장히 아 이거였구나 이렇게 느낀 장면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말로 표현을 못할 것 같아서 그 영상을 그대로 소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은 이제 차정숙이 뒤늦게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됐고 그래서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고 레지던트도 힘들고 뭐 고3 자식 뒷바라지 못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다 이겨내고 그래도 내 꿈을 위해서 계속 그래도 나아가려고 하고 여러 가지 도전들을 했지만 못 넘겠는 그 배신감이 이제 남편의 외도로부터 찾아와서 너무 힘든데 그때 엄마를 찾아가죠. 밤에 엄마를 찾아가서 직접 그 얘기는 안 하지만 돌려서 얘기를 합니다. 엄마는 옛날에 아빠가 안 미웠냐고 어떤 마음으로 아빠를 대했냐고. 이거를 보여드려도 될 것 같아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왕이면 시청각으로. 잠시만요. 아이패드로 딱 그 장면 보여드릴게요. 화면이 잘 잡힐지 모르겠지만 역시 잘 안 잡히네요. 그래도 소리라도 보이네요. 틀겠습니다. 전형적인 대대손손 내려오는 가스라이팅의 현장. 엄마는 아빠가 안 미웠어? 돈을 잘 벌어온 것도 아니고 엄마한테 잘해준 것도 아니었는데 뭐가 이쁘다고 그렇게 삼시세끼에다 바치면서 잘해줬어? 나 같으면 딱 안 살고 말았겠네. 그 시대에 남편이랑 정좋아서 사는 여자가 몇이나 됐겠냐. 애들 아버지니까 그냥 사는 거지. 나는 과부 소리를 들어도 그럭저럭 견딜만 했는데 내 새끼한테 아버지 없는 거는 정말이지 너무너무 서럽고 가슴이 찢어지더라. 여자한테 남편은
남편이라서 귀한 게 아니라 애들 아버지라서 귀한 거야. 난 엄마만 있어도 괜찮았는데. 너는 마음이 큰 사람이야. 서서방이 잘못하더라도 네 그릇으로 잘 품어주면서 살아. 언젠가 철들면 그거 알아줄 날이 오겠지. 뭐 또 못 알아주면 한울 수 없는 거고. 네,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제가 말로 정확하게 전달을 못할 것 같아서 이 느낌을 그대로 한번 틀어봤습니다. 박보스님께서 밥 안 차려줬으면 친정아빠 정신 차렸을까요? 저는 안 차려줬을 것 같아요. 그건 모르는 거지만 안 차려줬을 것 같다라는 답변은 이해가 됩니다. 8호 광장님, 8호 마음건강복지센터라고 되어 있는 8호 광장님은 호구심이 든다. 그리고 난미님이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해가 된다. 저 장면 너무 우리 엄마 같다. 우리 엄마도 늘 저런 반응이다. 아빠에 대해서도 사위에 대해서도. 우선은 가장 큰 오류가 뭐냐면은 남편이 남편으로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아빠로서 의미 있는 거다라는 게 우선 제일 큰 오류죠. 그거는 자기중심적인 자아 분화가 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남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사는 그런 역할이 중심이 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로서의 역할이 중심이 된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내가 중심이 되면 우선은 남편이에요. 그래야지 자식도 있는 거고, 남편과 관계가 그대로 또 자식들한테 전해지는 거고.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전통적으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고, 또 그게 맞다고. 지금 이렇게 딸이 힘들어하는 것 같고 눈치가 대충 보이잖아요. 뭔가 서서방 그 사위가 뭔가 잘못해서 우리 딸이 힘들어하는구나. 이거를 이제 이 감정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섣불리 덮어버리려고 잘못된 합리화 같은 걸 하면서 그냥 덮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다. 옛날부터 뭐 남편 사랑해서 사는 사람이 어딨냐. 남편보다는 그냥 아이 아빠로서 역할 생각하면서 그 존재감을 생각하면서 그냥 버텨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잘해주다 보면은 잘못한 사람이 나중에는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지 않겠냐. 그걸 조금 더 설득하기 위해서 너는 그릇이 큰 사람이다. 최냠냠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나는 엄마만 있어도 괜찮았는데 하는 저 대사, 저도 어릴 적 부모님이 싸울 때 차라리 이혼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네, 저 많이 공감이 되실 거예요. 이게 자식들 입장에서도 이런 말을 듣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참는다. 아빠 미운데 그래도 너 생각해서 내가 참고 이혼 안 하고 사는 거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게 자식들한테 듣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바로 지금 이 모습처럼 나중에 점점 성인 되면서 그게 고스란히 엄마의 그 가치관이 나한테 이제 스폰지처럼 흡수가 이미 되어 있는 걸 발견하게 되죠. 지나치는 의존성이 문제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게 이제 호구성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지나치는 의존성이 자식한테도 물려지는 거예요. 자식은 생각보다 뭐 배워서 뭘 가지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그게 아니라 그냥 보고, 무조건 많이 보고 많이 들은 대로 그대로 답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정숙도 물론 뭐 드라마지만 실제 인물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저는 이 장면이 이 드라마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이혼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심하게 안 좋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빠가 결혼식장에 손잡고 들어가야 된다. 뭐 그쵸, 이런 것도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 차정숙은 뭐 요즘 현재 인물이고, 물론 차정숙 엄마가 이혼은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하진 않지만 은연중에 참고 견디고, 너가 그릇이 크니까 참고 견디다 보면은 다 같이 너한테 죄를 뉘우치고 고마워하고 그걸 알아줄 날이 올 거다. 뭐 안 알아주면 또 어떠냐, 이런 식으로 그 견디는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느낌이 들죠. 지금까지 20년 동안 그거 견뎌서 병났는데,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는데 또 이제 그러라는 거예요. 응치가 저한테 너무 의존적인데, 저는 왜 이러고 사는 걸까요? 저희 아이들도 어렸을 때 정말 저한테 몇 년 동안 의존해서 저희 아내는 발 뻗고 자고, 지금도 저희 아내는 응치가 이렇게 울어도 꿈쩍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이런 거에, 애잔한 울음에 자꾸 귀가 기울여지고 마음이 가는 걸까요? 저도 의존성이 굉장히 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도 할 건 해야 되니까. 애용. 절대로 이런 상황에서 잘 참았다, 또는 앞으로도 참아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오류를 범해요. 의존성이 강해서 정말 자기 삶이 없고 주체적이지 못하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사는 분들한테 참 훌륭하다, 참 선한 사람이다, 그릇이 넓다, 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다, 이렇게 주변에서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진짜로 선해 보여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선은 착취를 계속하기 위해서 은연중에 그런 게 있어요. 여기 드라마에서는 이제 간부전이라는 식으로 오지만, 저는 정신과 의사니까 이게 우울증으로 오는 걸 제일 많이 봅니다. 나중에 우울증으로 와요. 빈둥지 증후군도 그런 거죠. 내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나중에 자식들이 다 떠나고 나 하나도 안 알아주고, 내가 그렇게 퍼주면서 은연중에 기대했던 거예요. 내 이런 거를 알아주기를.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어떤 선행과 희생, 헌신, 이런 거의 가장 중요한 베이스는 내가 해준 만큼 받고 싶은 그 마음, 기대 심리가 크면 안 된다는 게 있어요. 근데 사람이 그렇지가 않아요.
은연중에 받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저희들 다 부모잖아요. 자식 키우면서 나는 안 그래야지라는 마음으로 키웠지만 스멀스멀 올라오잖아요. 기대 심리가. 홍수님이 또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아이들은 의존하지 않은 나를 원망하지 않을까요? 음. 이게 뭐 방치하라는 얘기가 전혀 아니라 지나친 의존을 할 필요 없다. 그리고 아이의 나이에 따라서 아주 어릴 때는 전적으로 엄마를 의지해야 되고 하지만 점점 자라면서 수위를 조절해야 돼요. 점점 의존성을 내려놔야 되고 자식들도 그래야지 독립성을 확보해 가고 그래야지 아까 말씀드린 자아 분할하는 게 잘 이루어집니다. 부담스럽지 않게.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특히 제가 내담자로 상담을 하게 되는 많은 성인분들이 바로 가장 핵심적인 스트레스의 근원이 바로 부모로부터 정서적인 독립이 안 돼서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지만 자꾸 부모님이 생각나요. 아, 부모님은 이거 내가 이 길을 가는 거를 원치 않을 것 같아. 자꾸 찝찝해요. 그래서 조금 하려다가 못하고 다시 부모님이 원하는 걸 또 하려다가 또 그건 내 길이 아닌 것 같아서 그만두고 또 다시 내 길로 가려다가 또 자꾸 부모님이 걸리고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엔 시간이 계속 가요. 이런 경험을 정말 많은 분들이 합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나를 원망할까봐 하는 그 두려움은 부모로서 가지기 쉬운 거라는 거 저도 알고 있는데 또 중요한 함정이 뭐냐면은 알게 모르게 완벽함을 추구하게 돼요. 자식은 부모를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하게 채워줄 수도 없고 결핍감이 원하지 않게 들 수 있고 그 모든 걸 다 채워주고 원망을 제로로 만드는 게 좋은 부모가 아니라 적당히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그리고 원망이나 이런 마음이 들면 그 감정을 또 내가 잘 헤아려주고 이걸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근데 자식이 나를 원망하면 안 돼. 이거에 많이 집착이 돼서 최대한 헌신하다 보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헌신은 헌신대로 하고 자식은 그래도 원망은 원망대로 또 할 지점이 생겨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자식의 원망의 마음을 내가 들어주고 헤아려주는 게 제일 중요한 부모의 역할인데 그걸 못해요. 왜냐면 억울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날 원망하다니 배신감. 그래서 막 꼬입니다. 초모님이 이제 이 장면을 제가 선정한 거에 대해서 너무 와닿았다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고 감동적인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지 뭐. 참고 사는 내가 큰 사람이지. 이렇게, 그쵸. 이게 이제 합리화죠. 쉬운 말로 정신승리, 요즘 말로. 그렇게 정신승리하면서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살든지 뭐 정신승리든 뭐든 진짜 행복하면 돼요. 근데 저는 그 이후의 삶을 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간접 경험을 너무 많이 하니까. 결국에는 마음이 다 불행하게 후회하게 되는 지점이 오거든요, 나중에. 현타가 오거든요. 왜냐면은 나의 강력한 의존성을 극복 못하고 지나친 의존성으로 그렇게 헌신해서 살면 자식들한테 그게 대물림되고요. 자식들이 자아분화가 안 되고요. 그래서 자식들이 자기 삶을 또 못 가요. 그래서 훌륭하게 뭐 대외적으로 훌륭하고 이걸 떠나서 주체적인 독립적인 행복한 사람으로 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대대손손 꼬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죠. 전통적으로 그런 게 굉장히 많았고. 지금 이 방송이 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은 나한테 대입해서 가뜩이나 나도 갈등하고 있었던 부분을 자꾸 이렇게 들추고
하면은 불편해요. 오히려 아우 잘했다. 참 고생 많았다. 그래 대단하다. 지금 이 차정숙 엄마처럼 그렇게 해주는 게 그 순간에는 편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엄발의 오줌누기죠. 그 안에서는 다시 더 쌓이는 거고 계속 악순환되는 거고. 이 드라마에서는 차정숙의 이런 강한 의존성, 굉장히 따뜻해 보이고 오지랖이 많고, 그게 다른 사람을 헌신하고 섬기는 마음, 뭐 그렇게 좋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이킴이라는 정말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차정숙을 좋아하고 그렇게끔 보이게. 하지만 로이킴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아니죠. 심리적으로 보면 로이킴은 모성결핍이라는 또 컴플렉스가 있고, 양부모가 굉장히 잘해줬지만 그래도 내 친부모가 날 버렸다는 거, 친부모를 찾고 싶은 그 컴플렉스가 크고, 그래서 그 결핍감을 뭔가 보호받고 배려받는 요런 큰 그릇이 있는 사람한테 끌리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의식이. 그래서 차정숙한테 끌릴 수밖에 없죠. 차정숙은 그게 넘치는 지나친 사람이니까, 헌신적인 그런 거를 처음부터 봐왔으니까. 근데 이런 식의 연애나 그런 거는 역시 바람직하지가 않고, 그 얘기는 여기서는 제가 오늘은 자세히 안 드릴 텐데 글로 쓴 게 있으니까 PD 같은 거 보시면은 이해되실 거고. 로이킴은 이제 나를 구원해줄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엄마 같은 사람이죠. 그럼 차정숙이 딱 엄마 같은 사람이잖아요. 지나친 엄마상. 너무너무 끌릴 수밖에 없죠. 근데 연인은 절대로 엄마가 아니에요. 엄마 같은 사람을 택해도 안 되고, 그 마음으로 끌리면은 엄마 같음을 기대하고 거기서 또 갈등이 일어나고, 대등한 관계가 아니고 자꾸 또 역시 의존하려고 하고 의지하려고 하고, 그래서 서로 막 의지하고, 그래서 끌리다가 상처받고 또 확 서로 상처받고 헤어지고. 로이킴 얘기는 이제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물론 연애 감정이나 이런 대리만족, 저도 그런 감정을 물론 가지고 재밌게 봤습니다. 제가 드라마 볼 때 막 이런 식으로 보면서 막 비판적으로 보지 않아요. 지금은 컨텐츠이기 때문에 이런 시각이 있음을 특히 집중해서 보여주는 거고, 드라마는 드라마입니다. 드라마를 다큐로 보지 않습니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궁금했어요. 많은 분들이 궁금했을 겁니다. 과연 차정숙이 독립적인 삶을 살 건가? 이 모든 난관을 뚫고 뭐 이혼을 하든 안 하든 어쨌든 어떻게 될 건가? 이혼을 할 건가? 또는 뭐 로이킴이랑은 어떻게 될 건가? 레지던트는 끝까지 마무리할 건가? 어떤 삶을 살 건가 궁금해했는데, 이제 마지막 최종회 때 그게 쫙 정리가 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지금 같은 이런 지나친 의존성은 여러 가지로 악순환이 된다라는 관점에서 차정숙은 완벽한 독립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왜 그런지를 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차정숙은 이제 또 간부전이 와가지고 두 번째 간이식 수술도 하고, 이렇게 정말 생사를 두 번이나 왔다 갔다 하고, 그때 이제 드라마니까 나르시스트 착취적인 남편이 뒤늦게 막 눈물로 막 참회를 하고
이혼은 해줄 테니까 제발 내 간을 받아달라고 하고. 현실은 어떨까요? 현실은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착취적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착취해요. 절대로 이런 희망을 가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착취적인 사람은 착취적인 사람이 될 만큼의 자기 삶의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 성격이 이렇게 뭐 아내가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겼다고 그렇게 바뀌지 않아요. 근데 그런 장밋빛 꿈을 꾸고 또 가스라이팅을 윗세대가 그렇게 차정숙 엄마가 해서 계속 헌신하게끔 만드는 게 드라마의 함정이고, 그게 좋은 스토리, 그러니까 그게 뭔가 장밋빛 스토리죠. 재밌는 그런 대리만족하는 거고. 하지만 대리만족이라는 게 왜 하겠어요? 현실이 안 그러니까 대리만족 시켜주는 게 드라마죠. 이혼하고서도 굉장히 쿨하게 또 남편하고 데이트도 하고 이런저런 시시콜콜한 얘기하고 굉장히 바람직해 보이죠. 물론 이제 진정한 독립이 된 사람은 이런 모습을 보여요. 오히려 이혼했다고 해서 아예 손절하고 얼굴도 안 보고 그러는 것 자체가 이미 진정한 독립이 아니라 뭔가 마음에 많이 얽매여 있고 상처가 있고, 그러니까 내가 흔들릴까봐 아예 손절하는 거라서, 진정한 독립이 된 사람은 마음이 크게 요동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날 수 있습니다. 나를 착취했던 사람이든 당당하게. 근데 그런 것 같은데 또 다른 모습을 보면은 그게 아닌 것 같은 모습들이 보인다는 게 이제 최종회의 함정이죠. 이것도 이제 독립적인 모습이에요. 로이킴한테 당당하게 정중하게 또 거절을 하는 거죠. 좋은 사람 만나라. 그래서 실제로 로이킴은 괴로웠지만 몇 년 뒤에 차정숙이 말한 대로 나보다 젊고 뭐 훌륭한 사람 만나라, 젊어 보이고 뭔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사람이랑 연애를 하는 장면이 나오긴 하는데, 현실은 어떨까요? 역시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결핍감 때문에 연애도 그걸 해소 못하면 연애도 계속 그런 사람을 만나고 찾게 돼요. 차정숙이 거절해서 못 만났으면 또 다른 차정숙 같은 엄마를 대신할 사람한테 끌리게 돼 있어요. 저 로이킴은 그렇다고 이렇게 막 가버리죠. 너무 쿨하게 간까지 떼어주려고 했던 사람이. 그게 이제 존중하는 의미처럼 아름답게 비춰질 수도 있지만, 드라마니까 최종에 마무리해야 되니까 뭐 그럴 수 있죠. 제가 이제 지금부터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실질적인, 과연 독립이 됐냐라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문제를 위한 문제제기지 절대로 그래서 드라마가 별로다라고 얘기 드리는 건 아니에요. 드라마는 드라마답게 보면 되고 재밌게 봤고요. 마지막에 이제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몇 년 후에 차정숙이 이혼도 했고 레지던트도 마쳤고 전문의도 됐고 개원도 했어요. 근데 조금 특별하죠, 개원이. 1층에는 식당, 2층에는 병원, 3층에는 식물을 텃밭에서 키우는 온실이 있고. 이게 뭘까? 굉장히 그 건물주죠. 잘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당당하게 이혼하면서 자기의 지분, 그렇게 20년 동안 헌신한 지분을 잘 받아서 건물을 받고 그 건물에서 자기 병원
살이고, 이거 너무 바람직하죠. 독립적인 거고 자기 권리를 되찾는 바람직한 모습인데, 그 디테일이 이제 잘 볼 부분이 있는데, 1층에서 식당이 무슨 식당이냐면은 자기가 운영하는 식당이에요. 그냥 식당이 아니라 식당 겸 병원. 그냥 식당이 아니라 건강식, 건강과 관련된 식당. 전인격적인 뭔가 치유를 하는 거죠. 너무 좋죠. 바람직하고. 모든 의사들이 꿈꿀 수도 있고. 그래서 갑자기 이제 막 서빙도 하고, 서빙하면서 환자 교육처럼 의료 교육을 시켜줍니다. 뭐 섬유질은 어쩌고 저쩌고, 뭐에 좋고. 이 고객 입장에서는 너무 만족스럽죠. 그리고 이렇게 서빙을 하다가 뭐 진료 시간입니다 그랬더니 또 2층으로 올라가서 진료를 합니다. 진료실 역시 특별해요. 딱딱한 책상이 아니라 그 앞에 커피 테이블 같은 게 있고, 실제로 뭐 커피인지 차인지를 마시면서 이제 굉장히 친절하고 섬세하게 진료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수다처럼 어떤 아줌마들끼리 하는, 동네 사람들끼리 하는 그런 친근한 대화도 같이 하면서 실질적인 의료적인 부분, 진료와 그런 교육도 해주면서. 근데 이 환자가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너무 좋다. 우리 동네에 이런 병원이 생기다니. 그리고 차정숙은 그런 반응에 굉장히 이제 만족감을 느끼는 표정이 나오고, 아까 1층에서 식당에서도 이제 그런 건강관리 설명을 해줄 때 또 고객들이 그거에 또 많이 만족하는 걸 보면서 또 행복감을 느끼고, 이게 되게 바람직해 보이잖아요. 물론 바람직한데, 정말 자아가 분화가 잘 된 사람이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게 확고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은 참 바람직한 건데, 의문이 드는 거는 이거 역시도 의존성의 연속일 가능성이 커서. 왜냐면은 의존성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사람들한테 헌신하고 뭐 자기 삶이 없고 이건데, 그 이유가 바로 삶의 중심이 나의 필요와 만족이 아니라 타인의 필요와 만족을 내가 채워주는 게 삶의 만족의 근원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가족들한테 헌신하는 거고, 그게 좀 더 확장이 되면은 남에게 가요. 지금 이제 차정숙은 이혼했기 때문에 남편도 이제 떨어져 있고 자식들도 뭐 컸기 때문에 떨어져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독립해서 사는데 역시 사람을 과의 연결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예요. 의존성의 핵심이 친밀감, 유대감에 대한 아주 강력한 본능적인 욕구거든요. 그래서 가족들하고도 끈끈하고 싶고, 친구들하고도 끈끈하고 싶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 모두 다 끈끈하고 싶어요. 손님, 환자 다. 계속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 관계의 의존성을. 그래서 이런 식의 진료와 이런 식의 식당 운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층으로 올라가서 또 가관이죠. 3층에는 온실에서 이제 그 1층에서 파는 건강식의 식재료를 정말 유기농으로 키우겠죠. 근데 그 키우는 사람이 바로 엄마예요. 나를 평생 가스라이팅 했던 그 엄마를 이제 같이 동업하는 거죠. 엄마와 동업이 물론 이제 바람직한 딸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엄마도 엄마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준다는 그런 효도의 의미도 있고, 하지만 의존성을 극복한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과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엄마랑 동업해서 계속 보고 계속 일하고 자기의 이런 의존 욕구를 계속 1층에서 2층에서 3층에서 계속 채워가는 거 아닌가?
네, 내 마음이야가 중요한 얘기 해주셨어요. 내가 이런 걸로 채워지는 걸 알아차리고 그 만족감이 좋아서 어느 부분에는 그걸로 채우는 건 건강하지 않은 걸까요? 그거는 건강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문제 제기하는 거는 그냥 요 장면만 보고 하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릴 건데 이게 되게 애매한 부분이 많아서 정말 이게 독립적인 사람이 이제 자기가 꽉 채워주고 넘쳐서 베푸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안 채워주고 관심의 초점이 남을 통해서 나를 채우는 게 계속 되기 때문에 계속 남에게 베푸는 건지 그거를 뭘로 판단할 수 있는지는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릴 겁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 해주셨어요. 내 마음이야 님이. 지금은 우선은 이렇게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을 설명을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이들 놓치니까. 이제 이거는 진료실 상황을 이제 말한 거고 주말에는 뭐 할까 이제 봤더니 주말에는 레지던트 때 우연히 이제 로이킴의 권유를 하게 된 의료봉사 그 무의촌에 가서 의료봉사하는 거를 매년 이제 꾸준히 가고 있었던 거가 또 연장선으로 나오고 처음 만났던 그 할아버지가 또 나와서 그때 어떤 만성질환 조절이 안 됐던 게 이제 차정숙의 헌신으로 그때 1년차 때도 처음 왔을 때도 이제 발을 이제 닦아드리죠. 세족을 이제 해드리는데 그것도 굉장히 이상적이고 따뜻한 모습이긴 한데 이제 그것도 역시 좀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는 장면이긴 해요. 드라마니까 이제 그런 장면들이 필요하고 너무 바람직하게 보이지만 역시 의존성이 아주 강한 분들이 굳이 안 해도 되는 그 행위를 하고 그게 이제 마음이 너무 이제 의식적으로는 내가 마음이 너무 공감되고 해서 한다. 이게 이제 의식적인 거고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보지만 무의식적으로는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고 싶다. 그래서 그 사람이 느끼는 이 만족과 피로를 내가 다시 볼 때 너무 좋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결국 돌아오는 내 느낌에 너무 좋은 거예요. 주말에도 쉬질 않죠. 박보스님이 얘기해 주셨다시피. 뭐 쉬지 않고 뭐 봉사하고 이게 바람직할 수도 있지만 또 비판적으로 볼 분들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이 무의촌 원래 가던 무의촌은 원래 가족이던 이혼한 남편 그리고 자식들까지 다 해서 다 같이 가서 이제 해줘요. 주말이 이틀이니까 하루는 뭐 그럴 수 있고 근데 하루 더 합니다. 하루 던지 어쨌든 하루 더 같은데 제 생각엔 막 눈도 오고 이런 겨울인데 가족들은 돌려보내고 자기는 더 오지인 무의촌 배 타고 들어가는 무의촌으로 또 혼자 가요. 봉사를 하러. 이게 주말의 스케줄인 것 같아요. 다시 간에 이상 올 것 같은 라이프 스타일이 박보스님 얘기해 주셨는데 예, 그쵸. 두 번째 간 이상 온 것도 무리하다가 이제 온 걸로 설정이 돼 있는데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 두 번째 간이식 전날은 아니지만 이제 2번 중에 무리하게 외출을 해서 꼭 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해서 와서 보니까 집안일을 하죠. 김치를 막 담그고 뭐 몇 시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걸 막 무리를 해서 해야 말이 안 되죠. 간이식 직전인 사람이 최대한 자기 체력 채워야 되는 상황인데 무리를 하면 막 김치 냉장고 꽉 반찬으로 채워놓고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걸 보면서 막 죄책감을 느끼고 착취했던 시어머니는 현실은 어떨까요? 절대로 죄책감 안 느끼죠. 그게 이제 뭐 내가 이 가족 떠날 거니까 마지막에 자식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한다라는 그런 설정인 것 같긴 해요. 근데 또 이거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굳이 마지막이라고 해서 그렇게 무리를 할 필요 있나? 거기에 또 의미 부여를 하는 걸 수도 있고 무의식적으로는 내가 또 이렇게 가기 전에 가족들을 위해서 역시 헌신, 희생 꽉 채우는 거죠. 냉장고를. 그래야지 내 마음이 편하다. 결국에 돌아오는 건 내 마음인 거예요. 페인트 칠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전보다는 독립성을 많이 획득해 간 부분도 분명히 보이지만 의구심이 좀 드는 부분도 보인다. 이런 게 저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이고요. 어, 열린 결말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이유가 안 나오고. 또 사람이라는 게 완벽하게 뭐 몇 년 안에 독립성을 확 획득하기도 쉽지 않아요. 오랫동안 의존됐던 사람이. 아무리 죽을 고비를 2번 넘겼어도 그렇게 한 방에 바뀌는 게 사람이 아니라서 과도기적인 접근에서 보면은 부분적인 독립성 획득 또 부분적인 의존성의 연장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진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뭘까? 그거는 그 사람 안을 뜯어봐야지 보이는 거겠지만 그건 뜯어볼 수 없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옆에서 봤었을 때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는지를 좀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흔히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마지막에 과연 이게 의존성일까? 좀 과하게 독립성 획득 실패 이런 식으로 제가 과하게 제목을 썼더니 또 많은 분들이 공감도 해주시지만 또 거기서 뭔가가 불편함을 느낀 분들도 당연히 있어요. 왜냐면 그게 참 봉사자들이 대부분 그런 거고 정말 좋은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이고 자기 삶을 헌신하는 건데 그거를 의존성이다, 지나치다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근데 오해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게 전혀 아니고 봉사하시는 분들 굉장히 사회에 필요하고 좋고 헌신도 필요하고 희생도 필요하고 겉에서 봐서는 몰라요. 그 봉사자가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똑같이 봉사하는 거라서 그냥 어떤 봉사를 한다, 기부를 한다, 자기 몸을 뭐 기부를 한다, 재능을 기부한다 이거 자체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차정숙도 지금 이 모습 자체로는 판단할 수 없어요. 근데 뭘로 판단할 수 있냐면은 결국에는 티가 나게 돼 있는데 언제 티가 나냐면 근본적으로 이 봉사와 희생의 그 동기가 정말 내가 자아분화가 잘 되고 안정적이 된 상태에서 넘치는 이 에너지로 베푸는 내가 차고 넘쳐서 베푸는 사람과 내가 의존성이 큰데 그 결핍감이 있고 그걸 채우고자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그런 거를 채워줌으로써 그 사람의 피드백, 안 좋게 하는 피드백 또는 나를 인정해주는 피드백으로 내가 이 결핍감을 채우는 게 동기가 된 사람은 겉으로는 똑같은 봉사고 똑같이 굉장히 열정적이고 희생적일 수 있지만 바람직해 보일 수 있지만 이묘한 차이가 어디서 나냐면은 바로 감정에서 차이가 나요. 감정. 진짜 좌분화가 잘 된 자발적인 동기인 사람은 감정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내가 봉사를 할 때 상대방의 어떤 반응이나 피드백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내 감정이 좌지우지 되지 않고요. 근데 의존성으로 인한 그 결핍감을 해결하기 위한 봉사, 그 이제 집착처럼 그렇게 된 경우에는 반응에 따라서 내 감정이 막 왔다 갔다 해요. 객관적으로 뭐 내 삶을 얼마나 몇 퍼센트 갈아 넣으면 그게 의존성이고 독립성이고 이게 아니라 겉으로 봐선 모르고 감정이 미묘한 변화가 있는데 흔히 주변에서 이제 살펴볼 수 있는 지나친 의존성의 흔한 예는 엄마들 관계에서 사실 많아요. 굉장히 헌신적이고 잘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모임을 하면은 엄마 뭐 4명이 모인다. 누구 집에서 모일까? 다들 좀 불편하잖아요. 청소도 해야 되고. 그럴 때 우리 집에서 모여요. 그러면서 막 집을 내주고. 다 같이 4명이서 차를 타고 어디 카페에 가고 싶다. 누구 차를 타고 갈까? 제 차로 가요. 이렇게 먼저 희생하는 사람. 되게 좋은 분이에요. 근데 좋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좋았고 굉장히 좋아 보여서 친해졌는데 점점 뭔가 불편해. 이런 느낌을 가지게 돼요. 그 불편함은 왜 오는 걸까?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는 좋았는데 내 마음에 뭔가 빚진 느낌이 들고 나도 뭔가 갚아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 이유는 뭘까요? 무의식적인 상호작용이라서 인간관계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의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도 몰라요. 나는 그런 마음 없이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냥 이게 좋아요. 너무 마음이 자꾸 가서요. 저는 이게 행복해요. 이렇게 말하는데 뭐 의식으로도 자기도 그렇게 아는데 무의식에서는 만약에 지나친 의존성이고 결핍을 그런 식으로 내가 잘해줌으로써 상대가 나한테 호감을 가지게 해서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한 수단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걸 느껴요. 부담스럽다. 그리고 이 기간이 점점 길어질수록 뭔가 집착 같아. 내가 해준 만큼 뭔가 안 해줬더니 살짝 뭔가 삐진 느낌도 들고 뭔가 표정도 좀 그렇고 단톡방에서도 뭔가 대화가 약간 건조한 느낌도 들고 이게 굉장히 미묘한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갈등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처음에 많이 퍼주는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그게 이제 물론 좋은 분일 수도 있지만 의존성이 너무 커서 그런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게 집착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찰싹 붙는 느낌을 받고 그래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의식적으로는 상대방한테 퍼줌으로써 빚진 느낌을 줌으로써 내 옆에 두려는 그런 무의식적인 동기가 있는 거고, 내 옆에 있는 거는 나의 친밀감, 유대감의 욕구를 채워주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거에 내가 이용당하는 거라서 불편한 거죠. 하지 말라는 대로 자꾸 하는 거죠. 최냠냠님이 얘기하신 거. 이거는 엄마들 관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친정엄마와 나, 시어머니와 나 사이에도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음식 갖다 주는 것도 다 그런 겁니다. 음식을 자꾸 갖다 줘요. 전통적으로 엄마분들이 음식을 갖다 주잖아요. 해주지 말라는데도 막 곰탕을 구워가지고 막 몇 시간 끓여가지고 낑낑대면서 갖다 주죠. 왜 그러는 걸까요? 많이 퍼주기 권법. 박보스님. 그게 엄마의 사랑이고 자식의 사랑이고 뭐 이제 좋게 보면 그거지만 많은 분들이 그거에 또 집착처럼 느끼기도 하고, 사실은 나 이거 맛없어서 안 먹는데 엄마 성의 봐서 그냥 받기라도 하고 거절하긴 좀 그러니까 괜찮아 이러면은 가져가, 처음에는 가져가 이렇게 연락해서 괜찮아 안 먹어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럼 내가 갖다 줄게 그래서 낑낑대고 오고, 그럼 더 싫죠. 시어머니가 그러면 더 싫고, 그러면 우선은 받고 안 먹고 썩히고 버리고. 비슷한 거예요. 내가 뭔가 줌으로써 상대방한테 빚진 느낌을 줌으로써 나한테 정서적으로 의존하도록 더 가깝게 연결되어 있고 싶은 느낌. 근데 그게 적당해야 되는데 지나친 의존성은 경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게 수위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상대방은 불편감을 느끼고 집착처럼 느끼죠. 이게 전통적으로 시어머니한테, 친정엄마한테 너무 많아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사실은 많죠. 안 해줘도 된다는데 해줘 놓고 승질. 이거 바로 그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내가 정말 순수한 자발적인 동기에서 차고 넘쳐서 해주는 것과 결핍감을 채우기 위해서 해주는 것의 결말의 차이가 바로 이거예요. 해줘 놓고 승질 내는 거. 근데 차정숙은 아직 승질은 안 나와서 몰라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반찬 버리고 죄책감, 난미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반찬 버리고 죄책감 느끼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먹어도 죄책감이고요, 반찬을 버려도 죄책감이에요. 그래서 무의식적인 동기는 성공, 죄책감은 미안하니까 그 사람 옆에 자꾸 이제 있어주게 돼요. 그 사람의 필요를 내가 뭔지 아니까, 무의식적으로 아니까 채워주게 돼요. 그래서 거리를, 한편으로는 불편해서 좀 거리를 두고 싶지만 또 죄책감 때문에 다시 거리를 가까이 가게 되고, 그러면은 무의식적인 동기 성공이에요. 이런 식으로 강화가 됩니다. 법륜스님이 이 김치 좀 그만 주고 돈 주라고 하신 적 있어. 이 김치라는 게 참 그 상징인 것 같아요. 차장숙도 두 번째 간 수술 직전에 김치 왕창 담가가지고 냉장고에 꽉꽉 채워주는 게 바로 그거죠. 이게 참 미묘해서 의존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약하고 의지하고 이런 것 같지만 이렇게 강도가 세지면은 집착이 되고요.
그 다음에 통제가 돼요. 엄청난 통제. 김치라는 거는 통제의 상징이에요. 내가 이거 해줄 테니까 내 말 들어. 나한테 연락해. 날 멀리 하지 마. 이제 쉽게 보면 이거죠. 오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닥터 차정숙 과연 독립한 걸까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하고 좀 다른 각도에서도 살펴보고 했습니다. 다시 정리해 드리면은 우선은 닥터 차정숙 너무 재밌게 봤고요. 저는 이런 드라마 너무 재밌어요. 내용은 심각할 수 있지만 그걸 유머로 항상 이렇게 승화라고 하죠. 유머로 풀어내는 거 너무 좋아하고요. 그래서 정주행을 본방사수를 했고 오랜만에 본방사수한 드라마고, 비록 제가 문제 제기는 했지만 드라마는 드라마니까 드라마답게 봤을 때 너무 재밌고, 현실적으로 드라마에서는 그런 걸 좀 보여줘야 되는 게 있고, 왜냐하면 시청률이 있으니까 제작비를 채워야 되니까 결국에는 대중이 좋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차정숙이 이제 현실적으로 다 하고 주변 사람들도 다 현실적으로 했으면 그게 드라마가 아니고 현실이기 때문에 아무도 안 보죠. 그래서 우선 재밌지만 실존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많은 엄마분들이 전통적으로 대물림 되는 지나친 의존성을 또 자식한테도 대물림 시켜주게 되기 쉬워서,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자기주도 학습, 정말 주체적인 자녀로 키우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지만, 내가 우리 아이 그렇게 잘 되라고 해서 내가 이런 참고 견디는 게 결국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내 모습을 자식이 보고 배워요. 그게 정답이구나. 그러면은 자기 주장이라는 것과 참고 견디는 거는 상반되는 거거든요. 제가 좀 두서없이 길게 풀어서 말씀드렸지만 이해를 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도 마음이 불편한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뭐 반응 같은 거, 댓글 같은 거 보면은 의존성을 너무 나쁘게 말하는 거 아니냐, 나도 의존성이 많은데 섭섭하다, 이런 뉘앙스의 반응도 있는데 당연히 이해하고요. 의존성 자체는 사람의 본능이고 저도 있고 누구든지 있고, 조금 크고 작게 정도 차이가 있어요. 다 괜찮고 자연스러운 거지만 너무 컸었을 때 이런 식으로 악순환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차정숙에 나온 디테일로 그냥 의구심을 가지면서 설명드린 겁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저의 의존 욕구를 채우고 뭉치의 의존 욕구를 채우러 뭉치랑 놀아주러 가겠습니다. 지금 죄책감이 들어요. 뭉치가 아까 저한테 잉잉잉 하면서 날 좀 좋아해줘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거를 못 채워줬다는 또 죄책감이 듭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사람의 심리고, 그것 때문에 또 아이를 키우는 것도 있죠. 그래서 적당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지나친 거, 그것 때문에 내가 결국 내 앞길에 너무 큰 지장이 생기고 제한이 생기고 참고 참다가 빵 터져서 결국에는 계속 악순환 된다면 그거는 분명히 개선할 필요가 있고, 결국에는 그게 행복한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늦은 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육아빠 채널 가끔 이런 라이브 할 예정이고, 또 정규 영상도 최근에 좀 못 올렸는데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으로 참여해 주셔서 제가 더 수월하게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어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최냔냔님, 내맘냔님, 박보스님, 난미님, 초모님, 마지막까지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